이 영화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11호라고 하면 자연스레 마블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캡틴 아메리카 11호나 눈꽃만큼이라도 비슷한 영화를 기대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분열의 시대라는 부제까지 붙여 이 시국에 개봉한 타이밍은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았으나 제목과 포스터에서 풍기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꽤 멉니다. 애초에 11호 분열의 시대의 제작사는 소규모 영화의 명가로 유명한 A24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블록버스터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제작비가 5천만 달러인 것만 봐도 A24의 입장에서야 그럴 뿐이고 통상적으로 말하는 블록버스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영화를 깎아내리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의 아니게 전쟁 영화나 미국의 현실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영화를 기대하시고 보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잘난 척 한다느니 다른 사람의 수준을 무시한다느니 하면서 아니 꼽게 듣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감히 그럴 주제도 아니거니와 누구라도 홍보와 평판 등의 영향으로 본의 아니게 특정 영화를 상상하면서 갔다가 뜻밖의 영화를 보게 되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정보를 드리려는 의도이지 다른 뜻은 없으니까 괜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때때로 우린 직업적으로 윤리강기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손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응급실로 긴급하게 2명의 환자가 도착합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한 명은 범죄자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입니다. 둘 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중상을 입었으나 더 위중한 상태로 수술이 필요한 쪽은 범죄자입니다. 설상가상 이 범죄자를 수술하는 동안 피해자의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때 의사는 범죄자를 먼저 보살펴야 할까요? 피해자를 먼저 보살펴야 할까요?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도 이런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가여운 새끼 짐승이 포식자의 목표물이 된 걸 눈앞에서 보고 있지만 자연의 섭리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죠. 그런 광경을 본 사람들의 의견은 필시 극명하게 둘로 나뉠 겁니다. 제가 한때 사진에 빠진 적이 있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던 유명한 사건도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 이 사진에 얽힌 일화입니다. 저 사진으로 퓰리처상까지 수상했던 케빈 카터는 머지않아 그 지경인 아이를 보고서도 구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진부터 찍었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판에 시달립니다. 뱅뱅클럽이란 영화에서도 다뤘던 이 딜레마는 결국 복합적인 사연이 얽혀 괴로워하던 케빈 카터의 자살로 이어지고 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11호 분열의 시대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 상황에서 인간으로서나 직업인으로서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있을까? 그리고 과연 사진 기자는 관찰자일까 방관자일까? 베테랑 종군 기자인 리는 한 시위 현장에서 이제 막 종군 기자가 되려 하는 제시를 만납니다. 제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리가 구해주면서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눈 직후 현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참혹한 테러가 발생해 아비규환에 빠집니다. 깜짝 놀라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도 못 차리고 있던 제시와 달리 리는 침착하게 테러의 잔상과 피해자들을 담아냅니다. 한편 리는 동료인 조엘과 함께 대통령을 인터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한때 리의 멘토였던 세미도 동행하기로 하는데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시도 함께 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리는 제시가 아직 너무 어리고 워싱턴까지 가는 길은 위험하다며 극구 반대하지만 조엘의 반박과 설득으로 인해 못마땅해 하면서도 별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리하여 모인 네 사람은 내전이 한창인 국가를 가로질러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11호 분열의 시대는 상당히 불친절한 영화입니다. 가상의 미래에 내전이 발생해 저마다의 가치를 내건 몇 개의 부류로 한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걸 배경으로 삼았으면서도 정작 어떻게 해서 그 지경까지 된 건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대신에 대통령이 법을 바꾼 건지 어긴 건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세 번째 임기를 지내는 중이고 FBI를 해체했으며 공습으로 시민들을 무참히 죽였다는 사실이 몇 마디의 대사로 나오는 게 고작입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연합한 서부군만 주로 부각되기 때문에 영화를 다 본 후에도 정확히 무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던 건지 모르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입니다. 이 바람에 여간에선 몰입은커녕 어리둥절한 상태라 재밌게 보긴 어려운 영화인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분열의 시대가 종군 기자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엑스마키나와 서던리치 소멸의 땅으로 알려진 알렉스 가랜드 감독은 이 영화를 철저하게 제3자의 시점으로 무미건조하게 연출합니다. 현실에서는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연합했다는 기이한 설정도 특정한 정치 성향을 옹호한다거나
비판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 넣은 것 같은데 10중 8구 미국이 이 꼴이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일종의 거리두기로 관객을 영화에 깊숙하게 개입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진 덕분에 저로 하여금 관찰자인지 방관자인지 의문을 갖게 한 사진기자가 주인공으로는 제격인 셈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다가오는 걸 허용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늘 일정 간격 이상으로 거리를 둡니다. 그 일환으로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도 리와 제시가 찍는 사진과 셔터 소리를 틈틈이 삽입하고 전반부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일체의 소리 없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리의 카메라에서 나오는 셔터 소리만 울립니다.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이와 같은 연출은 다큐멘터리를 방불케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종군 기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쾌하게 전달합니다. 끔찍한 사륙의 현장에서 죽어가거나 죽은 사람의 사진을 찍으면서도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동요하지 않고 제 일만 하는 주인공을 보면 관객들도 덩달아 한 발짝 물러서서 영화를 보게 될 수밖에 없게 되죠. 관객의 몰입을 극도로 저해하면서까지 알렉스 가랜드 감독이 자신의 영화에서 조명하고 싶었던 건 대통령이 분열로 이끈 나라가 맞닥뜨리게 되는 현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인과 과정이야 뭐가 됐든 간에 둘 또는 그 이상으로 쪼개진 나라를 장악한 건 당연하게도 절망과 비극 따위가 고작일 테니 이런 미래가 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아닌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캘리포니아는 심심찮게 독립을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삼선까지 도전할 수 있다는 루머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스 가랜드 감독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FBI를 없앴다는 발언까지 들으면 솔직히 분열의 시대에 나오는 대통령이 누굴 가리키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긴 합니다. 아울러 전투가 벌어지는 중에도 의도적으로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게끔 했지만 유일하게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태연히 넌 어떤 미국인이냐고 묻는 남자는 누가 봐도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 있었던 논란 중 하나는 알렉스 가란데 감독이 비겁하게 미국의 정치 현실을 제대로 꼬집지 않았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연합한 연휴마저 생략한 것도 그런 비판의 대표적인 빌미를 제공합니다. 바꿔 말하면 극우와 극좌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영화일 수도 있다는 건데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반응 자체가 이미 미국의 분열은 심상치 않은 선에까지 도달했다는 걸 뜻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게 또 남의 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연말에 청천벽력 같은 사태로 말미암아 정치적 양극화가 극에 극으로 치닫는 상태라 분열의 시대를 보면서도 마냥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순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입장에서 오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객이 영화 속 종군 기자의 시점을 따라가면서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쟁 영화나 그 비슷한 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분열의 시대에서 전쟁 영화다웠던 건 결말부의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시가전이 거의 전부입니다. 다행히 그 장면만큼은 블록버스터에 가깝게 잘 찍어서 아드레날린을 분출하게 만듭니다. 이 영화에 대해 우울하고 어두운 얘기는 이만하면 된 것 같고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한 내용을 다루고 싶으니 주의하세요. 주인공들이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분열의 시대는 기본적으로 전쟁 영화보다 로드무비에 더 충실합니다. 대체적으로 샘 맨데스 감독의 1917처럼 시적이고 신화적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 긴 여정 속에서 네 사람이 만나는 다양한 인간군상은 내전이 가져온 여파를 나열합니다. 주유소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폭락해 물가가 폭등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살벌한 전투가 곳곳에서 펼쳐지는 것과는 반대로 구호단체는 본분을 다하고 있으며 내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안위만 추구하는 고립주의적인 마을도 거칩니다. 또 한 곳에서는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총구를 겨누고 언제든지 죽일 태세를 갖췄다면 아주 극단적인 부류는 출신과 인종에 따라 서슴없이 학살하는 걸 전혀 개의치 않기도 합니다. 분열의 시대는 그렇게 내전으로 생긴 한 나라의 지옥 같은 일상을 보여주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순환이었습니다. 제시에게서 어린 시절의 리가 보인다고 했던 세미는 다른 세 사람을 구한 후 사망했고 아마도 세미와 같은 이유로 제시를 말리고 싶었던 것 같은 리도 제시를 구하고 사망합니다. 이건 9세대가 신세대에게 바통을 넘기고 사라지는 걸 상징하는 것만큼이나 두 사람 다 마지막 순간은 기자로서의 본분보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택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여정이 막 시작됐을 즈음에 제시가 리에게 자신이 총에 맞을 때도 카메라로 찍을 거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말에서 아니, 난 널 구할 거야 로
남겨집니다. 사실 세미만큼이나 리도 종군기자라는 직업에서 오는 PTSD에 시달리고 있었으니 어떤 체념이나 환멸이 부른 자기 파괴적인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리는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목도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리가 세미의 마지막을 사진으로 담았다가 끝내 삭제한 것도 직업의식보다 우선한 인간적인 면을 보여줬지만 리의 마지막을 생생하게 담은 제시는 과연 그 사진을 어떻게 할지 의문으로 남깁니다. 제시는 어느새 벌벌 떨기만 하던 병아리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싸움 딱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전 리와 제시가 사용하는 카메라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의외로 리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 반해 제시는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어쩌면 이건 세대의 순환과 더불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따르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닐까요? 분열의 시대는 결국 이 난장판을 초래한 대통령을 사살하고 새롭게 탄생한 제시가 그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며 막을 내립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화 속 미국이 마침내 분열을 끝내고 화합해 다시 온전한 국가를 재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내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설사 전자의 목표를 모두가 염원하게 될지라도 이미 내전이 남긴 상흔은 심각한 지경일 테니 부디 이 끔찍한 분열이 현실에선 오지 않기만을 바랍니다.